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짜잘짜잘하게 이제 퍼즐을 맞힐 만한 뉴스들은 있는데 큼직큼직한 임팩트 있는 뉴스들은 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향후의 이제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라기보다는 빅 이벤트를 끼고 있는 이더리움하고 관련돼 있는 뭐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자산 운용사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골드만삭스의 지분 84%를 그러니까 거의 다 매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이미 일본하고 유럽권은 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는 현재의 추세인데 0%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재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은 순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많은 자산을 늘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마이너스 금리 쪽, 0% 금리 쪽으로 갈수록 이 금리를 이용해서 보험사들은 이득 추구를 하는데 보험사들이 파산할 확률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대거 팔았다. 근데 그 외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이버 통장도 이번에 새로 이제 이 금융업에 진출을 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금융산업에 진출한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암호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기존 금융권에서 1%가 안 되는 아마 이자율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 줄 거예요. 은행 가서 맡기면. 근데 그에 반해서 네이버는 연 3%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 포인트로 3%까지 더 지급해준다. 그럼 도합 6%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뭐 카뱅이나 네이버 통장 이런 거를 더 많이 쓰겠죠. 어쨌건 시대의 대세 흐름이 이쪽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여기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에 보통 일반적인 소매점들이 2만 개나 되는 어떤 그런 소매점들이 이거를 통합할 거다, 통용할 거다, 이걸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암호화 결제 프로세서 크립토바이어는 베네수엘라 전역의 2만여 가맹점에 암호화 포스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결제 회사인 메가소프트와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맹점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인 메가소프트의 가맹점 서버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테더, 다이, 크립토바이어의 기본 토큰 XPT에 대한 옵션을 허용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인들을 보시고 베네수엘라에서 2만 개나 되는 상점들이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그걸 할 거다. 그걸 또 보시고, 그러니까 추세가 어쨌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개발 도상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에 있는 금융사들도 점진적으로 뭐 국민은행이 암호자산 수탁관리 뭐 자산 서비스를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전 세계가 나아가지 않을까. 첫 번째 뉴스하고 네이버 통장을 보시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진 얘기를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공포심을 부추긴다기보다는 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 네바다 주서 규모 6.5 강진이 발생했다. 이게 아마 5월 15일 날 어저께 이 뉴스가 나왔는데, 네바다 사막에서 발생해서 뭐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무슨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6.5의 강진이 빈번하게 요 근방에서 일어나고, 여기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향후에 어떻게 브레고리가 작동할지, 그리고 브레고리가 작동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왜 미국에서는 많은 금융사들이 서쪽보다는 왜 동부 쪽에 많이 있나, 그것도 보시면 거기서 아마 해답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JP 모건이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그 텍사스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됐건 반도체 어떤 그 공장이 어디서 어디로 이주하면, 특히나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지진에 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공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나도 어디 근방에 사는 게 좋을지,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추종해줘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선물 거래로 부상하고 빛날 시간이다. ERIXX는 CFTC 규제 물리적으로 정산된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미국 거래자에게 제공하지만 현물 가격 조치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선물 시장이 개장을 했지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급등한다, 이거는 100%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RIXX에 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벡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그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ERIXX도 그에 못지않게 뒷배가 되게 거대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벡트와 달리 ERIXX는 초기 파트너십이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이리스 익스체인지가 주도하여 DRW 홀딩스, 트롤 파이낸셜, CBOE를 협력으로 출범한 프로젝트다. 여기에 TD 아메리트레이드가 합류했다. CBOE를 제외하고 국내에 잘 알려진 회사는 없다. ERIXX는 2018년 말 비트메인, 피델리티, 나스닥 벤처스, 콘세시스 등이 약 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략적 파트너를 포함해 살펴보면 벡트에 전혀 뒤지지 않다. 벡트의 사업 구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반면에 ERIXX의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를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하는 비트메인과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공동 설립자인 조셉 루빈, 콘세시스가 포함되어 있고, 조셉 루빈은 ERIXX의 이사로도 영입되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이 잡혀 있으며 선물 거래에 전문화된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 인프라 중 TD 아메리트레이드는 개인 투자 자문 및 운용사인데 미국 퇴직연금을 취급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아니면 플립사이드닷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아메리트레이드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ERIXX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4가지 상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현물 거래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자, 여기 나와 있는 코인 먼저 이들은 이제 추종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을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하는 선물 거래소를 먼저 비트코인부터 열었는데 거기다가 이더리움도 이번에 추가를 시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번 또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메인이 있고 CBOE, CME 선물 그룹들이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있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그 회사가 또 있고, 나스닥이 또 있고, 여기 보시면 뉴욕 DIG라고 여기도 이제 큰 연합이거든요. 이 블록체인 업계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메리트레이드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판테라 캐피탈까지 나와 있고, 또 하나 앨런 머스크하고 JK 롤링과 비트코인 토론에서 BTC 홀딩스를 공개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큰 이슈거리는 아닌데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해리포터 작가죠, 여기 JK 롤링이.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JK 롤링과의 트위터 토론에서 앨런 머스크는 이번 달 초 거의 모든 물리적 소유물을 판매한다고 주장한 후 0.25 BTC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2,500개도 아니고 25,000개도 아니고 0.25개 보유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막 밀어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긴 비트코인 0.25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는 현재 물리적인 모든 자산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도 이제 주체적으로 계속 예전서부터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물리적인 자산의 감소, 쇠퇴. 근데 그 반면에 물리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적인 거, 플랫폼적인 거, 그쪽으로 많은 자산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옮겨갈 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앨런 머스크도 똑같은 방향대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자산이 지금 뭐 현재 가격이 어떻다, 뭐 이게 투자해서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력하게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해요. JK 롤링이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트위터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데스크인가 코인텔레그래프 여기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기자님한테 물어보죠. 비트코인에 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먼저 그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수만 개의 트윗이 거기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면서 결론 종지부 찍은 게 뭐냐면, 오케이 좋아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그래서 많이 사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이 보시면 100달러만큼 비트코인을 페이했다. 0.0103 이 정도 이제 페이를 하셨는데, 어쨌건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관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분명히 향후에 이것과 관련된 뭐 어떤 암호자산하고 관련된 뭐 소설을 출간 또 하시겠죠. 영화도 나올 거고. 근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CEO가 여기다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크립토 세계에 온 거를 되게 환영한다. 그 코인베이스 어카운트에 관해서. 근데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암호자산에 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비트코인 추종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만 와 이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알트코인하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이런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전형적인 비트코인 100% 추종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잘만 운영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느 시점 가면은 뭐 물론 뭐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이제 추종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미넌스를 되게 많이 보는데, 딱 아침에 딱 깨셔가지고 도미넌스 막 이런 게 복잡하게 막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업비트 인덱스 지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업비트 마켓캡, 전체 마켓캡. 그래서 여기 보면 0.48이니까, 근데 알트코인 인덱스가 1.48이다. 얘를 이렇게 따졌을 때는 알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이더리움하고 지금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거 보면은 다른 거 진짜 짜잘한 어떤 그런 알트코인들보다 엄청나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6월달, 7월달 뭐 그때 뭐 비탈릭 부탈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7월달까지 뭐 자기가 뭐 어떤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더리움 2.0이 완전히 끝날 거다 이렇게 뭐 확신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중간에 한 번 더 번복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큰 고래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더리움을 좀 많이 매집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반감기가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집중돼서 몰려 있는 거는 사실 반감기에 대한 거보다는 이더리움에 관한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예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똑같은 가격의 어떤 그 일정 코인이 있을 때 업비트보다 상대적으로 바이낸스가 볼륨에서 나오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뭐 바이낸스를 엄청나게 좋은 뭐 거래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가격 차이가 꽤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예전서부터 지켜봤는데 이게 딱 동일시화돼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업비트 계정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바이낸스 계정도 충분히 열어둬서 가질만하다. 그래서 뭐 제가 레퍼럴 팔아먹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장기적인 수익 면이나 큰 볼륨량에서 내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볼륨이 좀 있는 거래소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지수가 미국 지금 보면 4월달 들어서 마이너스 16.4%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 돈이 없단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실업자 증가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 그럼 코인 투자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무조건 뭐 지금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뭐 금방 뭐 급등이 있을 거다라기보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매 판매는 4월에 크게 떨어졌고 5월에는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현물 시장은 되게 암울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3차 산업의 인프라가 4차 산업으로 대체되는 시기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서는 핵심 어떤 인프라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클래식 트렌드 라인이 지금 점점 깨지기 직전으로 가고 있는데, $10,000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어떤 트레이더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9,800의 비트코인을 잔인하게 거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설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9,800에서 만약에 강력하게 저항을 맞으면 거기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한 지원 수준은 $6,800, $7,100, $7,700, $8,100에 있으며 잠재적인 수정 영역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9,800를 회수하고 $10,000 이상의 강력한 지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컵 앤 핸들 패턴과 같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술적 구성물을 인쇄하여 새로운 연장선의 상승 랠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 시나리오죠. 하나는 그냥 맞고 떨어질 거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그냥 올라갈 거다. 저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실은 제가 생각해서 사모으려는 코인을 요즘에 계속 그냥 사모으고 있거든요. 뭐 결과는 나오겠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홀더자들 눈으로 이득으로 보이면서 축적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AMB 크립토에 지금 나오는데, 대망의 이더리움 2.0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포우에서 포스로 블록체인의 합의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시하겠다고 했던 게 원래는 2019년이었는데 이거 미뤄져서 지금 2020년 7월 달에 이거에 관해서 기대치가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완전히 새로운 전환은 생태계 전체에 중요한 견인력을 얻습니다. 실제로 메사리의 라이언 와킨스 최근의 트윗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단순히 불확실하고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빙이 줄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채굴자들이 과연 이더리움 채굴이 바뀌면, 그러니까 채굴을 포기하면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갈 거라는 걸 아실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더리움 채굴기가 또 어떤 코인을 채굴할까, 이걸 또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스테이킹 트렌드의 부상이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비트코인 바로 다음 시총이니까. 근데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되면 스테이킹 산업에 관한 게 아마 트렌드로 부상되면서 이 스테이킹 위주로 된 코인들이 아마 시세의 주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 그리고 채굴 코인 트렌드, 채굴 위주로 된 코인들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의 코인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 없이 막 다양한 정보가 막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약간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날씨가 꾸리꾸리하긴 하지만 어쨌건 뭐 다가오는 뭐 불장이다 이렇게 딱 말씀 못 드리긴 하지만, 어쨌건 4차 산업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빚을 지셔가지고 과도한 투자는 지 향이 아니라 지 양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윳돈으로 그냥 야금야금 조금씩 부담 없는 선에서 움직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